어머니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가 알레르기인 거죠.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차린 설날 차례상을 무참히 뒤엎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 떠미를 보던 남편은 이내에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년간 저는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내는 설날 전야에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을 보며 던진 한마디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가 알레르기인 거죠. 제 이야기의 시작은 새해를 축하하는 폭죽 소리도 따뜻한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덕담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설날 전날 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얀 사기 그릇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이 호화로운 빌라의 거짓된 온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사방으로 튄 사기 조각들은 제 심장에 고스란히 박히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고 하는 갈비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끈적한 갈비찜 국물이 제가 큰맘 먹고 맞춘 붉은색 한복 치마에 튀어 마치 멍든 핏자국처럼 얼룩을 남겼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설 특집 프로그램,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조상님께 올리는 향 냄새가 뒤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직 마늘과 파 냄새가 밴 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인 김 여사님이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은 저를 향해 이글거렸습니다. 지난 3년간 헌신했던 며느리가 아닌 불구대천의 원수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크고 둥그런 옷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은 거친 숨소리에 맞춰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날 마늘로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나 됐으면서 내가 마늘 알레르기 있는 걸 몰라? 아니면 일부러 넣은 게지? 날 골탕 먹이려고.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해지니까. 저는 입안에 고인 쓴 침을 삼키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생마늘을 못 드시는 거 알지만 이 갈비찜은 오래 끓여서 마늘이 다 뭉그러져 국물에 녹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은 손을 휘저어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뭔데 생각을 해?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너 대학물 좀 먹었다고 이 시골뜨기 늙은이를 무시하는 게냐? 내가 알려주지. 너처럼 강원도 산골에서 흙이나 파던 애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건 내 조상 7대가 덕을 쌓은 덕인 줄 알아. 어디서 건방지게 날 가르치려 들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날씨가 또 질 때마다 쑤시는 김 여사님의 관절염 약값을 벌기 위해 저는 하녀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숨기지 않는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제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는 혹독한 구박뿐이었습니다. 저는 발밑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12가지의 음식들. 갈비찜, 잡채, 삼색전, 나물. 이 모든 것은 따뜻한 설날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쏟아부은 땀과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김 여사님의 한순간의 분노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지훈이는 식탁 상석에 앉아 아직 뜨지도 않은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도 아내를 위해 변명 한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누이인 미영 씨는 비싼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저를 향해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매서운 북녘의 겨울밤보다 제 마음은 더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깨진 접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둑을 무너뜨린 마지막 물방울이었고,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이 결혼 생활의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바닥에 떨어진 갈비찜 조각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치워. 내 눈앞에서 이 재수없는 것 좀 치우라고. 설날 전날부터 집안을 이따위로 만드니 내년에 사업이 잘 되겠어? 이 애군 덩어리 같은 것.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짠 눈물과 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조각이 손가락을 베어 선홍색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컸습니다. 기억은 10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빌라 뒤편 서민 동네에서 첫 딱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추위가 덜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고는 낡은 패딩을 걸치고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설날 전날 김 여사님 댁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서울 토박이로 까다로운 성격만큼이나 음식과 예법에 있어서는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차례상에는 12달의 풍요를 상징하는 12가지 음식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모든 책임은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인 제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텅 비었지만 냉기만 가득한 주방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수돗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1년 내내 설거지와 빨래로 갈라진 제 손은 차가운 물에 퉁퉁 불어 새우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고무장갑을 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을 하면 손맛이 죽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 맛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직접 공수한 토종닭의 잔털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작고 미세한 솜털 하나하나까지 모두 뽑아냈습니다. 닭껍질은 흠집 하나 없이 노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다음은 약밥이었습니다. 찹쌀을 2번 쪄내야 쫀득하고 쌀알 하나하나가 붉은 대추물을 머금어 행운을 상징하는 빛깔을 띠게 됩니다. 향긋한 찹쌀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 은은한 향냄새와 어우러져 비로소 설날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떡국에 쓸 사골 육수는 전날 밤부터 불을 조절하며 우려냈습니다. 거품이 떠오를 때마다 걷어내어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을 내도록 했습니다. 나물은 각각의 향이 살아있도록 따로따로 묻혀냈고 저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붙였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 모든 사소한 디테일에 제 모든 헌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저에 대한 태도를 조금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김 여사님은 갈비찜이 젤리처럼 투명하면서도 고기는 부드럽고 껍질은 쫄깃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갈비찜에서 향신료 냄새가 안 나면 그건 그냥 고기 덩어리지. 저는 신중하게 간을 맞추고 잡내를 없애고 국물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구운 마늘을 몇 쪽 넣어 함께 끓였습니다. 마늘이 푹 익어 국물에 녹아들면 김 여사님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음식은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 10시간 동안 저는 쉴 틈 없이 주방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침도 걸은 채 급하게 마신 냉수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 둘 완성되는 것을 보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김 여사님이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이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시간의 고된 노동은 단 한순간에 김 여사님이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코에 대고 킁킁거리며 얼굴을 찌푸리는 그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깼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젓가락을 상에 내던지고는 갈비찜 접시를 그대로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 단호하고 잔인한 손길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희망을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음식들을 보며 저는 무한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 고단했던 12달을 상징했던 12가지 음식이 이제는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과는 정반대되는 김 여사님의 파괴적인 행동. 제가 쌓아 올리면 그녀는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가꾸면 그녀는 짓밟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자연의 추위가 어찌 사람 마음의 냉혹함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특히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잔인함에 대한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거실에 긴장된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무게는 오직 저와 남편 지훈이의 어깨에만 쏠리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마치 설날 전야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신우이 미영 씨는 긴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색 벨벳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했지만 그만큼 그녀의 차가운 표정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해바라기 씨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딱딱 해바라기 씨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김 여사님의 거친 숨소리와 제가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흐느낌 소리 사이에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손바닥에 뱉은 껍질을 앞에 놓인 은쟁반에 무심하게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미영 씨가 특유의 앙칼지고 새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년이 뭘 안다고 어머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겠어요. 괜히 저런 애한테 맡기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속만 상하시잖아요. 그냥 돈 주시면 제가 5성급 호텔에 주문해서 집까지 배달시켰을 텐데 맛도 좋고 품위도 있고 저 재수없는 얼굴 안 봐도 되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복 옷자락만 힘껏 쥐었습니다. 신우이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님의 친딸이었지만 제가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잣집의 시집가 근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친정에 들러 어머니 돈을 뜯어내고 올케를 들볶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 차례에는 시댁 쪽 고모님들과 먼 친척 몇 분도 와 계셨습니다. 그들은 원목으로 된 고급 가구에 흩어져 앉아 찻잔을 든 채 마치 신기한 생물이라도 보듯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형편없다니까 차례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김 여사님이 보살이지 나 같았으면 당장 머리채 잡고 친정으로 쫓아냈어. 지훈이가 저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하필 저런 칠칠치 못한 애한테 걸려서 고생이네. 그들의 속삭임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들은 굳이 목소리를 낮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듣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죄인이었고 이 집안의 신성한 설날 분위기를 망친 원흉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늘 벌어졌던 익숙한 광경이 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불며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굴욕감 속에서 묵묵히 어질러진 바닥을 치우며 모두에게 통쾌함을 안겨주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김 여사님은 자기 편이 생긴 것에 힘을 얻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넘어갈 듯 연기하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집안에 여우를 들였어. 내가 마늘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가려운 걸 뻔히 알면서 기어코 넣었어. 날 독살해서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야. 미영 씨가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저런 무식한 거 상대하지 마시고 제가 사람 부를 테니 걱정 마세요.
저 꼴을 보고 있으니 통할 것 같네. 그러고는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명령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거기 서서 뭐해? 멀뚱멀뚱 서서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거 구경할 거야? 당장 와서 사죄하고 네가 버려놓은 이 난장판이나 치워. 손님들 곧 세배하러 오실 시간이라고. 저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마치 영혼 없는 마네킹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장이 없거나 혹은 그 심장이 이기심과 편협한 편견으로 가려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을 했지만 기생충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쓴물처럼 목구멍으로 차올랐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식탁 상석에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지훈이는 제 남편이었고 제가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그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남자였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결혼 예물과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차까지 팔아 그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새벽 2, 3시까지 부업을 해서 이 집안의 생활비를 댄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전쟁에서 지훈이는 항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김 여사님의 욕설이나 미영 씨의 비아냥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은 동조였고 비겁한 나약함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는 저의 애원하는 눈빛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지잖아. 엄마 늙으셔서 그래. 성격이 오락가락하시잖아. 네가 참아. 그리고 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실패를 안타까워했기에 다시 이를 악물고 참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상황을 마무리 짓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익숙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익숙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를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그릇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친척들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엉망이 된 음식과 깨진 사기 조각들을 덮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부쩍 야윈 모습이었지만 오늘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왠지 모르게 커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도 누나도 그리고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밑에 흥건한 기름 웅덩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이 가족의 썩어빠진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 공허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아내에게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 마누라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좀 봐라. 네가 똑바로 가르쳐. 안 그러면 이 어미가 가르칠 테니. 지훈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파란 힘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분출을 앞둔 화산처럼 용암을 억누르고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침묵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고 시끄럽던 방 안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미영 씨는 해바라기 씨 까는 것을 멈췄고 친척들은 수근거림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때리려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의 속을 풀어주기 위해 저를 쫓아내려는 걸까?
지훈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체념 어린 모습은 없었고 낯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 웅덩이를 한 걸음 넘어섰습니다. 구두굽이 사기 조각을 밟는 소리가 사각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음식들을 지나 방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는 저에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이 집에 함께 산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그가 실패를 겪기 전처럼 꼿꼿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욕설이나 혹은 가혹한 손찌검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고통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 같았던 제 손을 감싸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 아플 정도였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훈이가 바로 제 앞에 서서 등 뒤에 수많은 시선들로부터 저를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가자. 이 밥은 도저히 못 넘기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딜 가요? 지훈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꽉 잡은 채 온 가족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는 저를 피고인의 자리에서 끌어내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하나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훈이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부부는 집에서 설을 세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나약했던 아들이 감히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 뭐라고 했어? 어딜 가? 설날 전날에 이 여우 같은 년 따라서 집을 나가겠다고? 김 여사님은 핏기 없는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영 씨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박지훈, 너 미쳤어? 어머니가 저렇게 편찮으신데 마누라 편들고 엄마를 버리겠다고? 지훈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아프셔, 누나. 그리고 어머니는 마늘 알레르기도 없어. 거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 동네 입구 설렁탕 집에서 파 많이 넣은 설렁탕 2그릇 드시는 거요. 아주 맛있게 드시던데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가 알레르기인 거죠. 지훈이의 말은 김 여사님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공들여 쌓아올린 가짜 알레르기라는 가면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어리둥절한 친척들을 둘러본 후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서연이는 이 집에서 하녀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제 빚을 갚아주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주말마다 누나네 식구들 시중까지 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서연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로 이제 정말 끝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가자, 서연아. 여기서 나가자. 다리 밑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단 1초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가 제 손을 끌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김 여사님의 울부짖는 욕설과 친척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원목 대문을 지나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북풍이 얼굴을 때려 아팠지만 제 손을 잡은 지훈이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 3년간의 굴욕적인 세월이 남긴 냉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남편이 진정한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앞이 칠흑 같은 어둠과 비바람뿐일지라도
이 손만 잡고 있다면 더는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그대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식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분노로 붉었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마치 외계에서 온 낯선 존재를 보듯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녀의 권위적인 인생에서 가장 아끼던 아들에게 만천하 앞에서 진실이 폭로당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손을 들어 지훈이의 얼굴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저 촌년 때문에 네 어미한테 누명을 씌워? 내가 언제 설렁탕을 먹어? 내가 아파서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설렁탕을 먹어. 이 불효자식 계란으로 바위 치는 소리 하고 있네. 지훈이는 어머니의 분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꽉 잡고 거실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는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제가 일찍 배달 가다가 칠연 설렁탕 집에서 어머니를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는 남색 운동복을 입고 제가 지난달에 사드린 털모자를 쓰고 계셨죠. 설렁탕에 파랑 다진 마늘 듬뿍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동네 분들이랑 아주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때 들어와서 인사드릴까 했는데 어머니 흥을 깰까봐 그냥 지나쳤어요. 김 여사님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이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칠연 설렁탕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위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막내 고모님이 줄곧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늘 알레르기 있어서 먹으면 숨도 못 쉬고 응급실 가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훈이는 왜 형님이 파를 듬뿍 넣은 설렁탕을 드셨다고 하는 거죠? 김 여사님은 당황하여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신우이 미영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벌떡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고 지훈이에게 달려들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야, 박지훈, 너 말 지어내지 마. 너 눈 나빠서 사람 잘못 보는 게 한두 번이야? 다른 사람 보고 착각한 거겠지.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 엄마가 늙으셨으면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마누라랑 한패가 돼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엄마를 망신시켜? 네가 인간이야? 지훈이는 누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미영 씨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누나도 다 알잖아. 어제 누나가 엄마 드시라고 파 잔뜩 뿌린 녹두전 사왔잖아. 내가 모르는 척 했던 건 이 집안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당신들이 내 아내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으니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지훈이의 말은 미영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이제 서로 다른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고 거짓말쟁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연기였어? 배우보다 더 잘하네. 징하다. 불쌍한 서연씨, 그동안 얼마나 당했을까. 그 속삭임은 김 여사님의 귀에 수천 개의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 수모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위로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자식이 날 죽이는구나. 마누라 말만 듣고 와서 엄마랑 누나를 잡아먹으려 드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좀 내려와 봐요. 당신 아들이 이 늙은 어미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고 약을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투른 연기를
무감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믿음은 바닥에 깨진 갈비찜 접시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훈이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치 이 폭풍우 속에서 제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 대가는 김 여사님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현모양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기절 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건강을 무기로 우리 부부를 조종했던 수많은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고 방 한가운데로 몇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전례 없는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벽에 위풍당당하게 걸려있는 최신형 65인치 커브드 TV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 TV를 보십시오. 200만 원짜리입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 아내 서연이가 밤새 회계장부를 정리하며 새벽이 3시까지 부업을 해서 번 돈입니다. 어머니가 낡은 TV 때문에 눈이 아프다고 하셔서 사드린 겁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몸을 돌려 미영 씨와 김 여사님이 앉아있는 이탈리아제 수입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파는 500만 원입니다. 누나가 집안 분위기 살려야 한다고 졸라서 산 거죠. 하지만 돈은 누가 냈습니까? 서연이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가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드렸습니다. 누나는요? 엄마한테 선물한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단돈 10원이라도 보탰습니까? 입만 살았죠. 미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해바라기 씨만 부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지만 진실을 말하는 숫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제 말없는 희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사업 실패로 진 1억 원의 빚은 누가 짊어졌습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와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릴 때 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고 누나는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오직 서연이 제 아내 혼자 그 깡패 같은 사람들 앞에 서서 협상하고 결혼 예물을 다 팔고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차까지 팔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제 빚을 갚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켜낸 사람이 바로 서연입니다. 지훈이가 말할수록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 뒤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숱한 세월을 참고 견딘 끝에 제 노력을 남편이 알아주었습니다. 제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을 뿐입니다. 지훈이는 다시 김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신음소리를 멈추고 쥐 죽은 듯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서연이가 촌스럽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어떤 세련된 며느리가 남편 빚 갚겠다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어머니 보약을 사드리겠어요? 어머니는 진심 어린 마음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과 허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서연이가 끓인 국이 싱겁다고 타박하고 갈비찜에 마늘 넣었다고 뒤엎으셨죠. 하지만 지난 3년간 서연이가 이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편하게 밥 한 끼 먹어본 적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위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저씨는 길게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고 고모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집안의 재정과 인격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은 더 이상 김 여사님을 두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의 부유하고 격식 있는 겉모습이 실은 그들이 늘 무시해왔던 한 며느리의 피와 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제게로 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더는 제 아내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
크고 화려하죠. 하지만 너무 차갑네요. 저희 가겠습니다. 지훈이의 선언은 이미 금이 간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되찾았으니까요. 지훈이는 제 손을 잡고 2층에 있는 우리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넓은 집 안에 우리 부부의 발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김 여사님의 울부짖음과 그릇 깨지는 소리, 미영 씨의 욕설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스러운 소음은 지훈이가 쾅 닫은 침실 문 뒤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 서연아, 빨리. 지훈이가 재촉하며 옷장 꼭대기에서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내 내렸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옷장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옷 몇 벌과 속옷, 간단한 개인 용품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정들었던 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분홍색 커버가 씌워진 낡은 침대, 값싼 립스틱 몇 개가 놓인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사진. 결혼사진은 가져갈까요?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사진을 보며 잠시 슬픈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곳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냥 여기에 두고 가자. 빈손으로 가야 마음이 가볍지?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하게 회계장부 몇 건과 낡은 노트북을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밥줄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15분 만에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나의 여행 가방과 2개의 낡은 배낭 속에 담겼습니다. 우리가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을 때 아래층 거실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가슴을 쿵쿵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본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잘났다, 박지훈. 아주 잘났어. 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이 집에 얼굴 비출 생각 마라. 너랑 의절이야. 내가 너 같은 불효자식 낳았다고 생각 안 할 테니. 그녀는 두꺼운 화장이 눈물과 콧물에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는 끔찍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멈춰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중에 어머니 마음이 진정되시면 그때 다시 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밀치고 무거운 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축축한 밤 공기와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설날 전야의 추위가 모든 감정을 얼려버릴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화려한 철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가슴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차갑지만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영 씨가 대문까지 따라 나와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다시 돌아와서 구걸할 생각 마. 내가 단돈 100원이라도 주나 봐라. 지훈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길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인정머리 없던 그 빌라에 불빛을 등지고서 비는 점점 더 거세져 제 외투 어깨를 적셨습니다. 지훈이가 멈춰서서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게 둘러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추워? 조금만 참아. 큰 길로 나가서 택시 잡자.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추워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하나도 안 추워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부는 설날 전야 제 마음은 다시 찾은 사랑과 자유의 불꽃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자였지만
동시에 운명을 이겨낸 승리자였습니다. 설날 전야의 서울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늦게까지 선물을 사들고 귀가하는 오토바이 몇 대만 쌩쌩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의 1시간 동안 헤맨 끝에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서 불이 켜진 허름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카운터에는 젊은 남자가 설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가방을 들고 들어온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방 있나요? 지훈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층에 하나 남았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났는데 걸어 올라가셔야 해요. 하룻밤에 5만 원, 설 연휴라 2배예요. 젊은 직원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받아 가방을 모두 들고 저를 부축하며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은 약 5평 남짓했고 묵은 담배 냄새와 값싼 숙소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금 이 초라한 방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조용했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경멸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온수기를 켠 후 제게 말했습니다. 얼른 따뜻한 물로 씻어. 감기 걸리겠다. 내가 뭐 먹을 거라도 있는지 찾아볼게. 너무 배고프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줄기로 오늘의 먼지와 굴욕을 씻어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지훈이는 낡은 전기 포트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밖에 못 구했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네. 우선 이걸로 배 채우자. 지훈이가 미안한 듯 웃으며 컵라면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삐걱거리는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시계는 새해가 되기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멀리서부터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콤한 맛이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만들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먹는 모습을 미안함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난 3년간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야. 저는 컵라면을 내려놓고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오늘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라면을 먹는 게 그 차가운 빌라에 있는 것보다 1000배는 더 행복해요. 바로 그 순간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화려한 불빛이 남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컵라면을 들어 제 것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여보. 내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죽어라 이래서 나중에 너랑 우리 아이 절대 고생 안 시킬게. 맹세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믿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부부는 초라한 여관방에서 새해가 되는 순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복주머니도 떡국도 없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의 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따뜻한 새해맞이였습니다. 낯선 침대에서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우리 결혼 생활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폭풍 같았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시집온 첫 해였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유망한 젊은 물류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어딜 가나 아들이 돈을 물쓰듯 번다고 자랑했습니다. 반면 강원도 출신의 평범한 격리 사원이었던 저는 그녀의 눈에 그저 복권에 당첨된 신데렐라일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연말의 어느 우울한 오후에 닥쳤습니다. 지훈이가 넋이 나간 얼굴로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자본과 사채까지 끌어다 밀수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빚은 무려 1억 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사기꾼을 저주하며 울부짖을 뿐 아들의 빚을 갚는 데는 단돈 10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자 조상님께 물려받은 신성한 돈이라며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험상내든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대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두려움에 창고에 숨어 나오지 못했고 김 여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남은 것은 저 혼자였습니다. 제가 홀로 철문을 열고 그 흉악한 무리들과 마주했을 때의 그 서늘한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제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서방한테 전해 내일까지 돈 준비 안 하면 이 집을 박살내고 내 늙은 시어미 피를 좀 봐야겠다고. 저는 벌벌 떨면서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이자까지 다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 낀 결혼반지와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신 순금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풀어 챙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지훈이 몰래 모든 예물을 팔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대학 졸업 선물로 사주신 차도 팔고 낡은 중고 오토바이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거대한 빚 앞에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다른 작은 회사 3곳의 장부를 받아와 집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초등학생 과외까지 하며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겨울밤 낡은 오토바이가 길에서 고장나 5km를 걸어서 집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여사님과 지훈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식탁에는 차갑게 식은 밥과 두부 몇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찬밥을 먹고 다시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일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제 희생이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저를 가엾게 여기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님은 제 팔자가 사나워서 아들 사업이 망한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3년간의 상처는 피부가 아닌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게 돈의 잔인함과 인간의 비정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초라한 여관방에 누워 저는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붕대를 감아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여관방에서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빚 문제보다 더 아팠던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 연말이었습니다. 그 해 회사 실적이 좋아. 저는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옷을 사거나 친정에 돈을 보낼 생각 대신 시어머니께 드릴 좋은 선물을 사야겠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피부가 거칠어졌다고 한탄하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동료의 추천을 받아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털어 최고급 제비집 세트를 샀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저는 이 선물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우리 사이에 냉랭한 관계를 녹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김 여사님께 두 손으로 공손히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연말 보너스 받아서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에도 좋대요. 김 여사님은 선물 상자를 힐끗 보더니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받지 않고 저를 멀뚱히 세워두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니?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샀어. 아니면 인터넷에서 파는 짝퉁이야? 너 같은 애들이 사는 몇만 원짜리 제비집은 다 가짜인 거 몰라? 나 독살하려고 이런 싸구려를 사왔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보증서도 있는 정품이고 제일 비싼 걸로 산 거예요. 김 여사님은 제 손에서 선물 상자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선물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부엌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선물 상자를 내던졌습니다. 쿵! 하고 상자가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먹느니 차라리 맹물을 마시겠다. 다음에 돈 있으면 그냥 나한테 현금으로 줘. 촌년이 뭘 안다고 선물을 사.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잔인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과로와 감기 몸살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체온은 39.5도까지 올랐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김 여사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가 넘도록 제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누워있어?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당장 일어나서 집 청소나 해.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아파서 열이 많이 나요. 오늘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김 여사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찼습니다. 꾀병 부리지 마.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다 알아. 당장 일어나. 저는 옆을 보았습니다. 남편 지훈이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그는 그저 베개로 머리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넓은 집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레를 잡았습니다. 청소를 하는 내내 제 눈물은 차가운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황학동의 허름한 옥탑방을 구해 살았습니다. 지훈이는 마지막 남은 명품 시계를 팔아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 일을 시작했고 저는 계속해서 재택근무로 회계 일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법, 설거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루에 몇만 원 번 것을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옥탑방 마루에 앉아 김치 하나에 밥을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 지훈이의 핸드폰으로 신우이, 미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위독하시다. 당장 와봐라. 지훈이는 또 거짓말일 것이라며 분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잖아. 정말 아프신데 우리가 안 가면 당신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괜찮으니까 다녀와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생리가 2주나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5분의 기다림 끝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임신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피곤하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는 그에게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지훈이는 큰 소리로 환호하며 저를 번쩍 들어올려 빙빙 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이의 태명을 행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어젯밤 시댁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정말 아팠습니다. 위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양실조와 외로움으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빌라는 먼지투성이었고 신우이는 돈 몇 푼 던져주고는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치우다가 예전에 김 여사님이 창고에 처박을 하고 했던 우리 부부의 결혼사진이 먼지가 깨끗이 닦인 채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차가운 집에서 홀로 외로움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꽁꽁 얼어붙었던 가족관계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시댁에 다녀오면서 보온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몸보신하라며 직접 삼계탕을 끓여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음식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몸조리 잘하고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록 사과의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방식대로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 함께 가지 못하게 되자 김 여사님이 대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녀는 초음파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제 배에 대자 모니터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쿵, 쿵, 쿵 아기의 힘찬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경이로운 생명의 소리에 저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을 돌아보자 김 여사님도 소리 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원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임신 9개월. 저는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출산의 고통을 겪는 동안 김 여사님은 제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가족에게 처음 보여주었을 때 지훈이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먼저 손주를 안아보라고 권했지만 김 여사님은 죄책감에 차마 아기를 받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이 안아주세요. 할머니 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라는 말에 김 여사님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받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주야, 할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모습에 지훈이와 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설날 전날이 되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했던 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빌라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김 여사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 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명절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장 크고 부드러운 고기 조각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라. 푹 익혀서 부드러워. 아, 그리고 이 음식에는 마늘 한 쪽도 안 넣었으니 안심하고 먹어. 네가 마늘 싫어하는 거 내가 예전에 성격이 못됐던 것처럼 잘 아니까. 그 말에 온 가족이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아래로 지훈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정원의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제대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봄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